네, 현재 생생한 투표소 상황 전해주기 위해서 저희 MBN 취재기자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서울 투표소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영 기자, 서울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광진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도 조금 전인 6시쯤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투표에 앞서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전체 유권자의 31.3%,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1,384만 명이 참여하면서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특히 핵심 승부처로 불리는 이곳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32.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요. 정치 1번지인 종로가 36.07%로 가장 높았고 동작이 35.8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로도 이어질지 또 선거 결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에는 총 2,257개의 투표소가 설치됐고요.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약 17,000명이 투표와 개표 관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진문화예술회관 투표소에서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강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진우 기자, 부산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부산진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입니다. 부산도 이곳을 포함해 9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은 18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 유권자 수는 288만여 명입니다. 사전 투표율은 29%로 직전 총선보다 4%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18석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이 15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치욕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지역구인 부산 북갑과 사갑, 3자 구도인 수영구와 야권 단일화로 진보당 후보가 있는 연제를 우세 지역으로 보면서 최대 9석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얻은 15석 수성을 장담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 등 3곳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걷더니 지켜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지역구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차출된 부산 북각과 양산을, 김해을로 대표되는 낙동강 벨트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다음은 야권의 심장이죠.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훈 기자, 이른 시간인데도 유권자들의 모습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광주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상무 1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광주도 조금 전인 6시를 기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 유권자는 119만 9,656명, 전남 유권자는 156만 4,293명으로 276만 명이 선거에 참여합니다. 사전투표율로 보면 광주는 38%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전남은 41.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전남 모두 오늘 본투표를 더해 7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은 투표소를 찾는 발길이 뜸한 편이지만 점차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투표율 또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광주 전남은 그동안 야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만큼 이변에도 이변 없는 민심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여야는 서울에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는데요. 어제 재판에 출석해 눈물을 보였던 이재명 위원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인효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투표용지에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420여 년 전에 충무공께서 남은 12척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계광장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한 건 서울 승리가 곧 수도권 승리, 전국 승리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중구, 마포 등 14곳을 돌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야권이 200석을 가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야권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해 눈물을 보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반성의 눈물이 아닌 영업의 눈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피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한 위원장은 청계광장 유세 후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유세 장소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택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끝나자마자 용산으로 향한 이재명 위원장은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마지막 총력 유세를 벌인 곳 서울 용산입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대통령실 인근이자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연 곳으로 시작과 마지막 모두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용산은 정권 심판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4월 11일 바로 2년의 국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날이라고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날레 현장엔 용산에 출마하는 강태웅 후보와 서영교, 정청래, 김영호 의원 등이 참석해 함께했습니다. 재판 출석으로 현장 유세에 나서지 못한 이 위원장은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손발을 묶는다며 울먹였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틈틈이 유튜브 원격 지원을 통해 경남 진주 갑과 강원 강릉, 충남 서산 태안 등 7대 접전지와 지역구 후보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파이널 유세를 마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 계양을로 이동해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모든 투표지를 개표할 때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재확인하는 수검표 작업이 도입됩니다. 이 수검표 작업은 29년 만에 부활했는데 최종 투표 결과를 알기까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규옥 기자입니다. 개표원들이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한 장씩 펴서 골라냅니다. 먼저 손으로 확인한 지역구 투표용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 어느 후보자를 찍었는지 분류합니다. 분류기에서 나오는 투표지를 개표원이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확인한 뒤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처럼 생긴 심사계수기에 넣어 집계합니다. 기존엔 투표용지를 눈으로만 빠르게 확인했다면 이번부터 계수기에 넣어 집계하기 전 손으로 일일이 재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한 겁니다. 이 수검표 작업은 1995년 분류기 도입 이후 사라졌지만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잦아지면서 이번 총선부터 다시 도입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의혹이 반복되어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 결과는 과거에 비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소 여건에 맞춰 개표 사무원 수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사람 손이 더 많이 가는 만큼 개표 시간은 지난 총선보다 평균 2시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의 윤곽은 내일 새벽 2시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박빙 승부처일 경우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역대 최장 51.7cm의 용지를 사용하면서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100% 수개표로 진행됩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빨라야 내일 오전 6시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저희 MBN이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직접 만났습니다. 유세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MBN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본투표에서 이변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정태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유세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만난 한동훈 위원장 손에 반창고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위기감을 진짜로 느끼기 때문에 제 컨디션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직 한 1%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취임 후 105일 부족한 게 많았다며 매 순간이 도전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위기였지 않나 생각해요. 저 사람이 과연 얼마나 하는지 보자. 언제 실수하는지 보자. 그런 시각들이 되고. 레토릭 정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 그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라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후퇴시키는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점점 빼는 것이 큰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 정면으로 맞서는 게 큰 정치라고. 이번 선거 잘못하면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다며 본투표에서 이변이 있을 거라 봤습니다. 제가 의석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제가 많은 자료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고급 자료도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투표장에 많이 나가주시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공공선을 위해 살아왔다며 검사, 법무부 장관, 정치인의 한동훈은 달라진 게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고 그 마음이 옅어지거나 그 마음에 다른 게 나오면 저는 뭐 이 정치 그만둘 생각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본투표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6시 정각부터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 선관위 대형 스크린인데요. 전국 투표소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데 모두 14,259개입니다. 조금 전 오전 7시에 첫 투표율이 공개됐습니다. 현재까지 1.8% 정도로 모두 78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같은 시간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네, 이 기자, 오늘 본투표는 정해진 투표소로 가야 하는 거죠. 이 사전 투표와 다른 점, 주의할 점도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투표는 저녁 6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투표와 다르게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하셔야 하는데요. 선거 공보물과 함께 온 안내문을 보시거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지만 얼굴과 생년월일이 나온 신분증은 꼭 잊지 말고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 학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지만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이미지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땐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네, 민심 2024, 저희 MBN이 4.10 총선 특집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튜디오에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근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투표율이 나온 것 같은데 현재까지 1.7% 정도 나왔고 21대 총선보다는 0.5%포인트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사전 투표율 굉장히 높았잖아요, 저희가. 이때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뜨거운 열기, 뭐 이런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이종근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전 투표율은 어떤 선거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유권자들에게 사전 투표가 굉장히 편리한 제도구나라는 인식이 퍼져 있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욕구도 물론 사전 투표장에 먼저 가게 하는 이 요인이 되겠지만 이 사흘을 그러니까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그런
이런 생각이 사전투표를 먼저 이용을 해서 본투표를 하루 휴일로 온전히 갖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도 많이 늘어나고 지방선거 역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선에서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변화도 반영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요소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다는 열망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총선보다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선거에서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이제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더 많이 왔을 가능성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연령대를 고위 연령대로 본다고 하면 좀 더 젊은 연령대들이 더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투표함이 다 열리기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이 과연 어느 정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궁금한데요. 높은 사전 투표율 결과를 놓고 여야가 좀 각각 다른 유리한 해석을 내놨거든요. 어느 쪽에 이게 유리할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투표함을 열어봐야 모든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분과 연계해서 사실 이제 60대 이상의 연령대에 계신 분들의 투표율은 상수예요. 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 외의 분들이 왔을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고, 물론 20대가 지금 스윙보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40대, 50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투표에 참여했냐는 민주당이나 진보정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연령대로 봐서 어느 연령대가 더 많이 참여했냐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에 기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높은 투표율은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이 기존 통념이 깨질 거라고 보시나요? 시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런데 그런 경향이 예전엔 아주 짙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20대, 30대의 투표장에 이 나오는 비율이 좀 적었거든요.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20대, 30대의 그런 진보 성향을 견인한다,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율과 실제로 이 정치 성향과 매치가 안 되는 선거가 최근에 좀 몇 번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지난 대선, 2년 전에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대선에서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어요. 거의 6%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또 대선에서 보수층이 이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편리성에 지금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지난 대선의 결과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전 투표율이 전혀 정치 성향과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사전 투표율 얘기를 좀 한 번 더 해보면은 이 서울의 평균 사전 투표율이 있는데 이 한강 벨트 사전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장? 이거 한강 벨트와 낙동강 벨트, 반도체 벨트, 이번에 벨트가 참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특히나 한강 벨트가 굉장히 많이 여론에,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지역을 유세를 할 때 한강 벨트에 간다 이렇게 아예 거의 자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한강 벨트를 자주 찾아간다라는 제목이 있을 정도로 한강 벨트가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한강 벨트 라인에 있는 유권자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정치적 효능감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벨트가 이렇게 좀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강 벨트의 높은 투표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접전 지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접전 지역이 많아질수록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를 각 정당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이 투표를 독려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든 진보든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많은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투표를 높였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투표에 관심 없던 분들도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더 많이 반영된 부분이 사전 투표를 높이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오늘 치러지는 본 투표에 이 사전 투표까지 합산한 최종 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난 총선 66.2%를 넘어설 거다. 또 70%의 벽을 넘어설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종우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선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 경향은 맞습니다. 18대가 좀 낮았어요. 46%인데 네. 19대에 54, 20대에 58, 그다음에 21대에 66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4%포인트가 오는 때도 있고 8%포인트가 오는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 평균을 한다면 거의 5에서 6% 정도대가 평균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딱 한 4%포인트만 만약에 이번에 더 오른다 그러면 70%포인트대 아닙니까? 70%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평균적으로 오르는 어떤 추세에 있어서의 오르는 평균 그 포인트를 따져보면 이번에는 70%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분석하는 건 투표 의향을 묻잖아요. 선관위에서 2차에 걸쳐서 투표하실 겁니까? 하고 묻는 설문에서 70% 후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보통 투표 의향을 표현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이유를 비교해 봤을 때 약 한 10%포인트 차이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21대에서는 거의 76%가 투표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66%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70% 후반대가 투표하겠다고 하니까 예로 기존의 예년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약 한 10%포인트를 빼면 70%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럼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종 투표율. 저도 70% 정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산술적으로 봐도 사실은 사전투표율이 한 5, 6% 높아졌잖아요, 예전보다. 그걸 그대로 대입해도 70%가 넘어가고요. 물론 뭐 사전투표를 많이 했으니까 본투표에 안 나오겠다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번에는 투표 열기가 높다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의향도, 그리고 투표 의향을 물어보는 여러 조사들, 선관위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사 조사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높게 나와요. 70%, 80%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투표율은 상승할 거다. 그리고 70%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 거다. 뭐 그 이상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70%대의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뭐 70%의 벽을 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투표율 말고 어제 있었던 이제 마지막 유세 현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천, 그다음에 이재명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용산을 택했어요. 이 마지막 유세의 상징성이 있을 텐데 이 마지막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용산을 선택한 건 명확하죠. 정권 심판론이에요. 결국은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것을 뭐 선거 전부터 그랬고 선거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윤석열 정권이 2년이 됐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무능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무능한 현 정권을 좀 심판해달라. 이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고 민주당의 선거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용산이라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을 했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용산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징성, 즉 현 정부의 실정, 무능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용산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용산을 선택한 이유는 현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심판에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아마 이제 수도권의 중심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수도권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청계광장에서 수도권 전체의 어떤 결집 현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들이 청계광장을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메시지 뭐라고 보셨어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이제 용산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수미 쌍관이었어요.
시작을 용산역에서 시작하고 마무리도 용산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용산이라는 그런 공간 자체를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청계광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검사 시절부터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동료거든요. 검사장 시절에도 그랬고 또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도 동료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정치인이 돼서도 동료 시민이라고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청계천 광장이라는 건 시민들과 함께 이번 선거를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치러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나라를 한번 구해보자.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유는 그거지요. 2년 동안 지금 입법부가 180명이 넘는 그런 야당이 견제의 어떤 선을 넘어서 너무 심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고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역대 정부의 그런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렇게까지 안 받아들인 적은 없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런 어떤 시작의 출발인데 정부 조직 개편안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야당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집권 여당에 손을 들어줘서 나머지 3년을 전국을 뜻대로 한번 해보게 해달라라는 어떤 호소를 청계광장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판 참석에 앞서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또 울먹이는 모습도 보이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이런 메시지가 막판 판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선거 전날까지 재판정에 나와서 사진을 찍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상 검찰 독재의 하나였던 표현이다라고 호소를 하고 싶었을 테고 마음이야 당장 선거 전날이니까 당대표이고 또 선대위원장이니까 가장 격전지를 쫓아가고 싶었을 테고 또 그 전날에 아예 재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경남 진주로 가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마음이야 지지자들한테는 호소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혐의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어떤 혐의냐 그리고 또 이 혐의들이 윤석열 정부 때 수사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 시작을 했고 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정치인을 당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흐르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들이 그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오늘 아마 표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게 막판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일정 부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선거 전날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재판 하루 늦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총선 관련해서는 이 대장동 재판 말고 다른 재판 관련해 연기가 된 게 많아요. 정진석 후보도 지금 뛰고 있는데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재판이 연기가 됐거든요. 2심 재판 받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그 재판도 연기가 됐어요. 총선 이후로. 또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들은 다 연기가 됐어요. 지금 3개인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하나만 대장동 재판만 지금 계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날까지 불러가지고 저렇게 선거운동도 못하게 만드는 저런 태도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여러 번 요청을 했잖아요. 변호인을 통해서. 선거 기간이니까 약간 조금 미뤄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유감이고 거기에 대한 울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당 대표의 역할을 유권자들이 해달라 지지자들이 해달라 한 얘기는 본인이 못 가니까 여러분이 제발 운동해달라고 요구한 거니까 저걸 보는 지지자들이나 중도 표심들은 상당히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7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투표율 상황 어떤지 총선 상황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상황실 나와주세요. 네, 총선 상황실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사전투표에 이어서 오늘은 본투표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로 발걸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MBN을 대표하는 공식 캐릭터 무브니와 함께 투표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재미를 파고든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MBN 공식 캐릭터 무브니와 함께 투표율 투어 떠나봅니다. 먼저 전국 투표율 살펴봅니다. 1.8%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2.2%를 기록했었네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입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지역 이 시각 투표율 1.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8%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손에 사과를 들고 있는 무브니가 보이는데요. 대구 지역 살펴봅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9%입니다. 한 손엔 비행기를 들고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네요. 인천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8%입니다. 광주를 찾았네요. 5.18 민주묘지가 보이는데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무브니가 보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 1.4%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전으로 가봅니다. 꿈들이로 변신한 대전의 그 무브니 모습인데요. 이 시각 현재 투표율 2.2%입니다.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7%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서관을 찾은 무브니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4%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투표율 어떤지 무브니가 수원 화성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투표율 1.9% 보이고 있습니다. 스키 점프대와 풍력 발전이 보이는 강원입니다. 무브니가 투표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8%네요. 충북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충북 투표율 1.9% 기록하고 있습니다. 꽃지해수욕장을 찾은 무브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각 충남 투표율 2%입니다.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북의 투표율은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남의 투표율 1.5%입니다. 경북으로 가봅니다. 역사가 숨쉬는 경북을 찾은 무브니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시각 현재 투표율 2%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으로 가봅니다. 무브니가 알려주는 투표율, 이 시각 현재 경남 투표율 2.1%입니다. 무브니가 마지막으로 투어를 떠난 곳은 바로 제주네요. 이 시각 현재 2.2%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귀여운 MBN 공식 캐릭터 무브니와 함께 전국 곳곳의 투표율 확인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아직 사전 투표율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데요. 오후 1시에 합산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투표장을 찾지 않으신 유권자분들이 계시다면 투표장으로 어서 발걸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결정하셨어요? 그럼 투표하셔야죠.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그렇다면 투표하셔야죠. 우리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우리의 손으로 뽑아요. 투표는 투표소. 개표 방송은 MBN. 4월 10일 총선 개표 방송은 MBN과 함께. 개표 방송은 MBN. 네, 재미를 파고드는 저희 MBN 캐릭터 토더지 무브니와 함께 현재 투표율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선거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야가 지금 판세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각자 여러 가지 희망하는 의석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야가 좀 어떤 의석수 정도 나오면은 어떻게 좀 승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국민의힘 쪽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년 전에 보수 정당 계열 정당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저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9차례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이전에는 가장 최저가 122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103표를 얻었습니다. 103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저의 어떤 의석이죠. 그래서 사실상 숫자로 얘기한다면 단순 우위만 되더라도 이를테면 어느 당도 과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몇 석이라도 더 앞선다면 최소한의 어떤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최대의 바람은 아마도 151석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1당 그러니까 과반이 되는 제1당만이 아니라 과반이 되어야만 국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질 수가 있다. 근데 단순 우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또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당들이 야당과 만약에 손을 잡고 견제를 했을 때 하고 싶으면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은 어쨌든 과반일 테고 최소한 과반이 안 되더라도 단순 우위라도 점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지금 조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몇 석이 조금 승리의 어떤 기준이 될까요? 뭐 승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당보다 많은 의석을 받으면 승리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는 건 151석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거 내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151석을 달라. 제1당이 돼서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주도권을 쥐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의 정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1석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당보다 많이 받으면 승리하는 거죠. 그게 기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151석이라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범야권 200석 가능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 전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151석을 목표로 잡은 것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요소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 정도 숫자이지 그 이상을 가는 것은 그거는 정말 국민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200석이라고 하는 숫자를 받는 것이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과 다 합쳐서 200석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여권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적 메시지를 통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현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한 분들의 투표를 많이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200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야당들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단 외에 다른 신생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나 조국 혁신당이 힘을 발휘해서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낙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희망적 메시지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범야권 200석 가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수 지형의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의석이 제가 볼 때 4년 전에 103석이 가장 최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균형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정당을 200석으로 몰아줬을 때 전국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계엄부터 시작해서 탄핵소추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국을 안정적으로 최소한 서로 균형에 맞게 어떤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균형감을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200석을 한 정당에 몰아준 예가 없었다. 헌정사에. 지금까지 우리가 재헌의회부터 따졌을 때 그렇다면 아마도 어느 당이든 200석을 가져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아쉽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 상황실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사전투표에 이어서 오늘은 본투표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로 발걸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MBN을 대표하는 공식 캐릭터 무분이와 함께 투표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재미를 파고든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MBN 공식 캐릭터 무분이와 함께 투표율 투어 떠나봅니다. 먼저 전국 투표율 살펴봅니다. 1.8%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2.2%를 기록했었네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입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지역 이 시각 투표율 1.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8%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손에 사과를 들고 있는 무분이가 보이는데요. 대구 지역 살펴봅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9%입니다. 한 손엔 비행기를 들고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네요. 인천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8%입니다.
광주를 찾았네요. 5.18 민주묘지가 보이는데요. 공손하게 인사를 해보이는 무분이가 보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 1.4%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전으로 가봅니다. 꿈들이로 변신한 대전의 그 무분이 모습인데요. 이 시각 현재 투표율 2.2%입니다.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7%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서관을 찾은 무분이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4%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투표율 어떤지 무분이가 수원 화성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투표율 1.9% 보이고 있습니다. 스키 점프대와 풍력 발전이 보이는 강원입니다. 무분이가 투표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8%네요. 충북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충북 투표율 1.9% 기록하고 있습니다. 꽃지해수욕장을 찾은 무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각 충남 투표율 2%입니다.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북의 투표율은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남의 투표율 1.5%입니다. 경북으로 가봅니다. 역사가 숨쉬는 경북을 찾은 무분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시각 현재 투표율 2%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으로 가봅니다. 무분이가 알려주는 투표율, 이 시각 현재 경남 투표율 2.1%입니다. 무분이가 마지막으로 투어를 떠난 곳은 바로 제주네요. 이 시각 현재 2.2%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귀여운 MBN 공식 캐릭터 무분이와 함께 전국 곳곳의 투표율 확인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아직 사전 투표율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데요. 오후 1시에 합산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투표장을 찾지 않으신 유권자분들이 계시다면 투표장으로 어서 발걸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투표하러 가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할 텐데요. 다만 크게 나는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또 한 차례 확대됐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도 실효습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0.8도, 강릉 3.5도, 대구는 5.6도 등 대부분 한 자릿수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춘천과 대전, 광주 21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